우리가 수나라까지 살펴봤고, 이러한 수나라는 무리한 토목공사, 고구려의 대외원정 실패 등으로 쇠퇴를 하면서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배워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에 이어서 등장을 하는 나라가 바로 당나라가 돼요. 당나라. 이 당나라는 이연이라고 하는 인물이 건국을 한 나라가 바로 이 당나라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연이라고 하는 인물이 당나라를 세우고 당고조로서 즉위를 하면서 건국되는 나라가 바로 이 당나라가 돼요. 이러한 당나라는 뭐 여러 가지 통치 체제들을 정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어서 배웠겠지만 뭐 율령 체제들을 만들어내면서 중국의 어떤 통치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이러한 당나라의 많은 통치 체제와 문화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이 아시아의 역사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 파악을 해둬야 돼.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당나라는 그래서 이연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당나라를 건국을 하면서 이제 당고조가 되면서 당나라를 건국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이 고조에 이어서 등장을 하는 뭐 태종, 고종, 현종 등을 거치면서 영토를 확장을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게 돼요. 당고조, 그 다음에 이제 태종이 즉위를 하게 되고, 이 태종은 북쪽에 있던 동돌궐을 복속을 하고, 또 서쪽에 있던 이제 토번이라고 하는 민족과 지역과 토번이라고 하는 곳과 이제 화친들을 맺으면서 대외 팽창 등을 하게 돼요. 영토를 넓혀 나간다라고 하는 소리죠. 그 이후에 고종 때는 이제 서돌궐까지 복속을 하면서 더욱더 큰 영토를 만들면서 이제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당나라는 그런데 이러한 대제국을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이 지역들, 새롭게 정복한 지역들의 도호부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고 기미정책을 펼쳤다라고 해요. 기미정책. 여기서 이제 기미라고 하는 것은 말의 어떤 고삐 같은 거예요. 고삐를 뜻하는데, 이 기미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고삐로 표현을 하면은 말의 고삐를 잡되 놓아주진 않는다라는 뜻으로서 간접적으로 지배를 한다라는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황제가 직접 가서 통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황제가 자신의 관례를 딱 보내가지고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정복한 돌궐과 같은 지역에서는 기미정책이라고 해서 그곳을 원래 다스리던 왕이라던가 족장이라던가 촌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다스리게 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뭐 돌궐과 같은 이러한 지역들을 당나라 안으로서 복속은 시켰지만, 여기를 직접적으로 황제가 지배한다거나 뭐 관리를 파견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 원래 그 지역을 지배하던 왕이나 추장이나 뭐 촌장이라던가 족장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는 정책을 우리가 이제 기미정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기미정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넓은 영토들을 통치를 하게 되면서 대규모의 대제국을 건설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러한 팽창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종 때 당나라는 거의 전성기 같은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훌륭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또 등용을 하고, 또 이제 나라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돈도 많아지고 재정도 늘어나게 되고 군사력도 강해지면서 당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로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당나라에 수도했던 장안은 이제 인구만 100만이 넘는, 지금도 이제 100만이 넘는 도시가 우리나라에 얼마 없고, 광역시들이 이제 100만이 넘고 있잖아요. 지금도 100만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에 10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살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옛날에 지금보다 훨씬 인구가 적었던 그 옛날에 수도 장안이 100만이 넘는 거의 그냥 세계적인 대도시였다라는 소리.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너무나 발전을 하고 또 백성들도 편안하고 잘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현종의 통치 시기를 개원의 치세라고 해서 개원의 치라고. 현종의 연호였던 그 당시 개원이라고 하는 요를 따와가지고 이
즉 현종의 시대 때 통치가 너무나 훌륭했다. 이 당시에 당나라가 굉장히 발전하고 굉장히 안정되고 평화롭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개원의 치세라고 또 부르게 된다. 그래서 당나라는 이렇게 뭐 태종, 고종, 현종을 거치면서 굉장히 큰 발전들을 이뤄내면서 세계적인 대제국으로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건 당나라의 통치 체제가 되겠어요. 당나라의 통치 체제. 당나라는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렇게 여러 황제들을 거치면서 발전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느냐,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느냐라고 하는 통치 체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당나라의 통치 체제는 우리가 앞서 봤던 수나라의 제도를 계승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수나라의 제도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수나라의 제도 앞에서 우리가 뵀던 수나라의 제도들과. 그래서 당나라의 통치 제도는 일단 기본적인 특징 자체가, 성격 자체가 수나라의 제도를 계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고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당나라의 통치 체제 먼저 중앙부터 보면은 삼성육부제. 당나라의 중앙 행정 통치 제도는 삼성육부제다라고. 우리가 앞서 수나라를 배울 때도 살펴봤었지만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것은 중앙행정제도다라고 했었죠. 이걸 우리가 당나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운다라고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교과서 66페이지 가운데 지식 플러스 여기를 보면은 당의 통치체제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아래 바로 보이는 게 당의 중앙관제, 중앙통치제도, 중앙행정제도가 삼성육부라고 하는 요 중앙통치, 중앙관제를 그림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어때요? 맨 꼭대기에 이제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삼성이 있죠. 삼성.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라고 하는 삼성이 바로 보여요. 삼성. 그리고 그 상서성의 밑에 육부라고 하는 6개의 부가 보이고요. 즉 당나라의 중앙통치제도, 중앙행정제도, 중앙관제는 이렇게 황제 아래 3개의 성과 이 3개의 성, 삼성 아래에 6개의 부로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삼성육부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라고 하는 3개의 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 밑에 작은 글씨로서 좀 보이듯이 중서성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문화성에서 정책을 심의, 논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건 상서성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수나라에서도 살펴봤듯이 이렇게 나라가 커지고 넓어지다 보니까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행정들을 다 하기에 하나의 성에서 혼자가 하나의 관청에서 하기가 다 어려우니까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정책을 만드는 곳, 이 정책이 어떤지 토의하고 심의하고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곳, 이런 식으로 3개로 나눠 놓았다라고요. 삼성으로서 나눠 놓게 되고 이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상서성 아래 6개의 부서를 또 나눠가지고 이 부서를 6개로 또 나눠가지고 각각의 부서들에서 자기가 맡은 임무, 역할에 맞는 일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부를 보면은 뭐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라고 해서 정책이 딱 결정이 되고 요거를 이제 집행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만약에 이게 이제 군사와 관련된 일이다라고 하면은 병부에서, 법과 관련된 일이다 형부에서, 건축과 관련된 일이다 공부에서, 외교와 관련된 일이다 예부에서,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나눠서 자기가 맡은 역할, 자기가 맡은 임무에 따른 업무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훨씬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나라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렇게 성을 삼성육부라고 해서 부서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놓음으로 인해서 황제가 모든 권력을 다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황제권을 조금 견제를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중앙 통치제도는 삼성육부제를 만들게 되고,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수나라에서 실시됐던 이 과거제는 그대로 계승을 해와서 시험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이러한 과거제는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방제도는 우리가 이제 주현제라고 하는데 요거는 군현제랑 거의 똑같아요. 군이 주로만 바뀐 거예요. 군현제는 전국을 군, 그 다음에 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였었는데 요거는 전국을 주, 현 이런 식으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방통치제도는 주현제를 실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될 게 농민들을 지배하는 체제, 농민 지배 체제. 당나라에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 즉 주로 이제 농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 농민들을 잘 지배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요거를 어떻게 했냐? 바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라고 하는 세 개의 제도, 이 세 개의 큰 제도를 통해서 이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이제 우리가 균전제부터 살펴보면은 우리가 요것도 교과서 66페이지 지식 플러스 당의 통치체제 그 오른쪽에 그림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밑에 설명도 좀 나와 있고 그래서 농민들, 한마디로 국가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 이러한 농민들을 지배하는 체제로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이 세 개의 제도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건 균전제가 되겠습니다. 균전제. 균전제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균등하게 저는 밭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뜻하게 돼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백성들은 다 농민들을 기반으로 했어요. 과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이제 농사가 국가 경제의 어떤 기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이 백성의 대부분인데 이러한 농민들에게 즉 백성들에게 토지를 땅을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제도. 즉 모든 땅의 소유권을 일단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그 땅들을 이제 농민들한테 농사 지으라고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즉 그 당시 보통 이제 16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라고 치는데 이 16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한테 균등하게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를 균전제라고 해요. 균전제. 근데 이렇게 토지를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토지를 나눠주고 농민들은 거기서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짓겠죠. 그러면은 너네들은 우리한테 세금을 바쳐라 라고. 이 당시에 이제 조세제도, 세금 내는 제도가 조용조라고 하는 제도가 되겠어요. 조용조라고 하는 제도. 요거는 뭐 교과서에서도 보이듯이 이 조는 한마디로 토지에서 나온 식량의 일부를 납부하는 즉 곡식을 납부하는 걸 뜻하는 게 바로 요 조이고 그 다음에 요 용은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 이런 것들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조는 각 지방의 특산물들을 납부하는 거예요. 각 지방의 어떤 특산물들을.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나주 하면은 배, 뭐 이천의 쌀, 뭐 무등산 수박, 이렇게 각 지역마다 어떤 그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납부하는 거예요. 즉 국가는 균전제에 따라서 성인 남성들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나누어 주고 그들이 여기에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게 해주고 이들에게 우리 땅 받아서 너네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사니까 세금 내. 즉 조세제도.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땅에서 농사 지어서 난 곡식 내고 그 지역의 특산물도 내고 우리가 국가가 필요하면 노동력도 좀 제공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이제 부병제라고 해서 이 부병제는 군사제도예요. 군사제도. 지금은
뭐 징병제로서 일정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 되면은 성인 남성은 대부분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군사제도는 부병제라고 해서 요거는 병농일치의 군사제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농사짓는 농민들이 병사, 군사까지 일치 함께하는 그러한 군사제도를 우리가 부병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농민들은 국가의 농민들, 백성들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아서 이 토지에서 일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도 내게 되고 그것과 플러스를 해서 국가에서 토지 받아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사니까 이걸 통해서 얻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무기와 옷을 사가지고 국가에 일정 기간 동안 군사로서 복무를 해라라고 하는 제도예요. 국가의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군사적으로 의무를 다해라라고 하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즉, 이 부병제라고 하는 것은 앞서 봤듯이 병농일치의 군사제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은, 균전제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은 성인 남성들은 평상시에는 여기서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한 1년에 며칠 정도는 1년에 한 일정 기간 정도는 자기 돈으로 내 돈으로 스스로 무기랑 옷 사가지고 군대에 들어와서 군사 훈련 받고 군인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복무를 해라라고 하는 제도가 바로 이 부병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당나라식의 어떤 군사제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제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균전제에 따라서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토지를 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아가게 되고 그 대신 그렇죠. 평상시에는 농사 짓다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원하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는 스스로 무기와 옷을 사가지고 군대에 들어와서 군사 훈련 받고 군인으로서 복무를 해라라고 하는 부병제가 연결이 되게 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해가지고 국가로부터 토지 받아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사니까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까지 내다라고 하는 거. 즉 토지제도와 조세제도, 세금제도와 군사제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에서의 어떤 농민을 지배하는 통치체제, 농민을 지배하는 체제들은 이렇게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라고 하는 세 제도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균전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게 되고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일하게 되고 그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 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그렇죠. 평상시에는 여기서 농사 짓다가 국가가 원하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는 무기와 옷을 사가지고 군대에 와서 군사 훈련 받고 군인으로서 일해라, 복무해라 라고 하는 제도가 부병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이렇게 중앙은 삼성육부, 뭐 과거제, 지방제도는 주연제, 또 농민을 지배하는 체제로서는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이러한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서 통치 체제들을 확고하게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율령 체제라고 하는 게 완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율령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기본적인 제도, 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율령이라고 해요. 즉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제도, 법들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성육부제, 주현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이러한 다양한 제도들을 통해서 다양한 법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법,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율령 체제가 완성이 됐다라고. 요 율령 체제, 이 율령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당나라의 기본 통치 체제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당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통치 체제, 이렇게 율령 체제를 완성을 하면서
통치 체제들을 확실하게 정비를 하면서 나라를 쭉쭉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데 당나라 역시 조금 쇠퇴하는 시기를 맞게 돼요. 당나라 역시 조금 쇠퇴하는 시기를. 그 쇠퇴하는 시기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이러한 반란, 굉장히 큰 대규모의 반란으로 인해서 당나라는 큰 위기를 맞게 돼요. 이 안사의 난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알록산과 사사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 된 반란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를 줄여서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알록산이나 사사명이라고 하는 절도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반란을 우리가 안사의 난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절도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요건 우리가 교과서 65페이지 왼쪽 한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나오게 되는데, 절도사라고 하는 것은 모병이라고 하는 어떤 군대를 이끌고 변방을 지키던 군 사령관이었다라고 해요. 군 사령관. 이 당나라가 후기로 갈수록 부병제가 조금 무너지면서 이제 모병제라고 하는 한마디로 요거는 이제 군대를 직접적으로 모집하는 제도예요. 직업군인으로서. 군인을 직업으로 할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모집해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군인으로서 고용을 하는 제도가 우리가 모병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군대를 이끌고 이러한 모병들을 이끌고 당나라의 변경 지방들, 즉 당나라를 침입해오는 여러 나라들을 막기 위한 당나라의 국경지대 변방에서 이러한 침입을 막아내던 사람들이 바로 절도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절도사들이 한마디로 이제 당나라의 군사력을 꽉 쥐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들이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변방만 지키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중앙정부, 중앙행정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알록산과 사사명이라고 하는 안사의 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특히나 알록산이라고 하는 인물을 조금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현종 시기에 당나라의 4대 미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양귀비가 바로 현종의 아내가 되는데, 특히나 그 당시 이제 양귀비는 현종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현종의 사랑을 막 듬뿍 받다 보니까 권력을 완전 독차지하게 되고 중앙 정부를 그냥 자기 가족들로 막 다 채워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죠. 이 양귀비와 굉장히 좀 친밀했던 인물이 알록산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제 중앙행정정부에 대한 욕심들이 생겨나게 되고, 중앙행정에서 조금 중요한 자리도 차지하게 되고, 절도사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반란까지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록산과 사사명을 중심으로 한 안사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안사의 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위기들이 겪게 되고 많은 국력도 소비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쇠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절도사 세력들은 오히려 성장을 하게 되고 중앙정부, 중앙황제의 힘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가 점차 쇠퇴의 길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이 절도사들의 반란들을 통해서 중앙 황제의 힘, 중앙 정부의 힘이 약해지면서 당나라는 점차 쇠퇴의 길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건 이제 당나라 후기,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율령체제, 이 통치체제가 변화되는 모습을 좀 살펴볼게요. 통치체제가 변화되는 하나의 어떤 기점이 되는 건 바로 요 안사의 난이 되겠어요. 안사의 난. 우리가 앞서 봤던 방금. 이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 중국, 당나라 전체를 뒤흔든 이 대규모의 큰 반란을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계기로 삼아가지고 국가의 율령체제, 통치체제가 조금씩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은 균전제는 장원제로, 조용조는 양세법으로, 부병제는 모병제로 변하게 돼요. 요거를 각각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균전제는 아까 말했듯이 균등하게 토지를 나눠주는, 즉 성인 남성들한테 균등하게 토지를 나눠주는 제도가 균전제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중앙 황제, 중앙 정부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토지들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꽉 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원이라고 하는 어떤 한 명이 대규모의 토지를 가지게 되는 제도, 이러한 장원제가 등장하게 된다. 즉 장원제에서는 장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이 어떤 특정한 지배층 한 명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인 남성들한테 균등하게 다 토지를 일일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적게 받은 사람, 아예 토지를 못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또 특정한 한 명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균전제에 따라서 토지를 못 받는 사람들, 적게 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군대에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부병제라고 하는 것은 이 균전제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토지를 받고 그 토지를 통해서 토지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기랑 옷 같은 거 사가지고 군대에 가는 제도인데 토지를 못 받으니까 무기를 살 수 없고 옷을 살 수 없으니까 군대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군사력은 약해지는 거고 그거를 대비하고 그거를 조금 대비하고 그거를 조금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모병제라고 하는, 우리가 앞서 봤듯이 아까 군인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모집하는 이 군인의 직업으로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들에게 월급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주고 군인을 고용하는 모병제가 실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또 균전제가 안 되다 보니까 토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조용조라고 하는 이제 세금도 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조용제라고 하는 세금 제도는 양세법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양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2번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양세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즉 여름과 가을 2번에 걸쳐서 뭐 화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제도가 양세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균등하게 내는 게 아니라 재산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내는 거예요. 즉 돈이 많은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낸다라는 소리.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이제 균전제에 따라서 땅을 균등하게 나눠 가지는 게 아니니까,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못 가지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란 소리예요. 그래서 재산에 따라서 여름과 가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세금을 내는 걸 양세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사이난이라고 하는 이 나라 전체를 뒤흔든 이 대규모의 반란을 기점으로 해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라고 하는 율령체제, 통치체제가 변하게 된다. 어떻게? 균전제는 장원제로, 조용조는 양세법으로, 부병제는 모병제로 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당나라 후기로 갈수록 많은 모습들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는 이렇게 통치체제도 변하게 되고 안사이난 이후에 절도사 세력들은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힘은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데 중앙 정부, 중앙 황제의 힘은 계속해서 갈수록 약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모습을 띠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당나라의 멸망을 보면은 뭐 이제 지방에서는 절도사들의 어떤 횡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당시 중앙에서는 환관 세력들, 우리가 환관은 황제 옆에 내시 같은 인물이다라고 했었죠. 이러한 환관과 주요 관료들의 어떤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중앙에서의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중앙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조금 하층의 농민들 역시 제대로 통제가 안 되겠죠. 또 그들도 먹고 살기 힘들겠고 그래서 이러한 농민반란이라고 하는 요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반란, 황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 이름이 황소라고 하는 인물이 일으킨 난이다라고 해서 황소의 난이라고. 그래서 황소의 난과 같은 이러한 농민반란들도 일어나게 되면서 나라가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주전충이라고 하는 절도사 세력에 의해서, 주전충이라고 하는 이 절도사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907년에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도사 세력에 의해서 당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러한 절도사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서 송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면서 중국의 역사가 쭉쭉쭉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